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을 맡은 최윤입니다. 정보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하루 휴장을 했습니다.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는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시장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매크로적인 부분과 종목별 이야기까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9,000선을 넘어서면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9,000선 넘어서면서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시장은 여전히 기대감 안고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전히 질주 중이고요. 특히나 많은 또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상향 여력을 더 크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쏠림이 나오면서 증시는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쏠림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이 약간 쉬어갈지 오늘 그러한 부분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저희랑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저와 함께 지난 한 주간 뉴욕 증시의 마감 움직임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시장의 움직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던 지난 한 주 뉴욕 증시였습니다. 금요일 휴장으로 거래일은 하루 짧아졌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나 나스닥이 2.7%로 가장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산업재와 기술주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각각 4.5%와 3.9% 올랐는데요. 시장이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커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한편 소비자 방어주, 부동산, 헬스케어 쪽 이렇게 좀 경기 방어주 쪽으로는 흐름이 좋지 않았던 모습이고요. 특히나 가장 부진했던 건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6% 가까이 빠지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움직임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가의 움직임은 어땠는지도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금요일 증시가 휴장을 한 가운데 국제유가 선물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소폭 내렸고요. 브렌트유는 소폭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그렇게 큰 모습은 아닌데 일단 미국과 이란의 협상 80분 만에 중단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한 상황도 있었죠. 유가의 움직임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 마켓 무버 이슈에서 준비한 내용 만나보실 시간인데요. 금요일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던 만큼 오늘은 하반기 미국 증시의 큰 방향성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M7이 가고 망고스가 온다라는 내용으로 준비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자, 최근 월가가 주목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 망고스입니다. 하반기 미국 증시의 주도주가 재편됐다는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 망고스가 의미하는 건 메타, 엔트로픽, 엔비디아, 구글, 오픈 AI, 스페이스X 이렇게 6기업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AI 반도체와 AI 모델, 클라우드에 우주 인프라까지 묶은 차세대 AI 테마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M7이 가고 망고스가 온 걸까요? 잘 아시다시피 기존 주도주인 M7 종목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렇게 7종목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이 M7 내부에서도 수익률 격차가 상당히 커졌고요. 특히나 애플과 테슬라 등 일부 종목은 주도력이 상당히 좀 약화가 된 모습입니다. AI 투자의 초점이 엔비디아 중심에서 여러 종목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특히나 스페이스X의 상장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가운데 AI 투자 자금이 비상장 대형 AI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는 다음 AI 주도주를 새로 찾고 하나의 테마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스페이스X의 상장이죠. 나스닥 상장 최대 규모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공모가 135달러로 상장한 후에 주가는 연이어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장중 한때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글로벌 시총 4위권에 진입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좀 주가가 방향을 좀 찾아가는 모습인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발사체, 위성 인터넷, 거기에 AI 인프라 기대감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한 우주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기업으로 스페이스X를 평가하는 흐름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시장의 키워드가 기억하실 겁니다. 인터넷 플랫폼 시대에는 빵으로 대표가 됐다면 빅테크와 AI 반도체 시대에는 잘 알고 계시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으로 키워드가 중심이 되었죠. 이제는 AI 모델과 AI 인프라, 우주 데이터 시대를 맞아서 망고스라는 키워드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업계에서도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망고스 ETF에 잇따른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SEC 승인 전 단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월가가 망고스를 실제 투자 상품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 망고스는 단순 신조어를 넘어서 실제 투자 테마로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월가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먼저 조지프 바우스의 전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이 M7 비중을 줄이고 신세대 고성장 AI 종목을 담을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해석해 본다면요. 일단 M7을 완전히 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하반기 기존 빅테크의 독주보다는 AI 생태계 확산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픈 AI, 엔트로피, 그리고 스페이스X가 증시 자금을 얼마나 흡수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강하게 나오고 있죠. 비상장사 몇 곳과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 몇 곳을 묶는데 학문적인 투자 근거는 없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핵심 반론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 망고스는 투자 논리보다는 마케팅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비상장 기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는 점도 있죠. 단기 트레이딩 테마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주도주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조건 호재라고 보기보다는 기대와 검증 사이에 있는 테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 미국 증시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일단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AI 투자 열풍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엔비디아 중심 랠리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픈 AI와 엔트로픽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시장의 유동성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도 보셔야겠고요. 스페이스X가 고평가 논란을 극복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망고스가 단순 테마가 아닌 실적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시죠. 결국 망고스의 핵심은 하반기 AI 투자의 자금이 엔비디아 중심에서 AI 모델, 클라우드, 우주 인프라로 확산될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마켓 무버 이슈 하반기 뉴욕 증시 전망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월가 시그널입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휴장을 했습니다. 오늘 월가 시그널은 서학개미가 살아가는 탑3 종목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과연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건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서학개미가 살아가는 탑3 종목 중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스페이스 X입니다. 투자 등급 확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가 투자 적격이라는 평가를 내놨다는 이야기네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서학개미 분들이 사랑하는 그 1위 종목이 한동안 계속 테슬라 아니었나요? 그랬죠. 저는 오랜만에 봤는데 테슬라가 아예 없더라고요. 바로 바뀌어버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역시 그 아무리 오랫동안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이다. 네. 네, 돌아서면 그만이고 연인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결혼 안 하면 끝입니다. 아이고. 결혼해도 이혼하고요. 요즘 스페이스X 얘기해 돌싱이 주시죠. 유행이어서 네. 네, 스페이스 X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스페이스 X도 누리고 싶을 때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앨런 머스크의 또 다른 3회 회사가 또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자, 스페이스X의 투자 등급이 지금 무디스 피치, S&P 글로벌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나왔는데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뭐 다 투자 적격 등급입니다. 아, BAA1, BBB 플러스 BBB인데 다 그냥 대부분 이 그 3대 신용평가회사가 하는 그 단계의 어떤 저기 타이틀이 다를 뿐이에요. 어쨌든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하기에 적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이스X가 약간 지금 저런 신용 등급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이 미래를 보고 조금 투자를 좀 과감히 하면서 비전을 땡겨오는 뭐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자 등급에서도 오. 적격이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러네요. 마음을 갖고 투자할 수 있겠죠. 자, 기업 가치 2조 달러를 전망하면서 투자 등급에서 모두 투자 적격 평가를 받았습니다.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스페이스X에 대해서 좀 투자적인 부분으로 좀 성장이 좋을 것 같다는 평가 그리고 리스크적인 평가가 좀 양분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이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일단 그 재사용 로켓 기술 때문에 우주 발사 시장에서 1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 그 경악할 만한 장면이었죠. 마치 파리라고 해야 되나요? 파리를 정말 잡는 것 같았어요. 날아다니는 파리를 젓가락으로 잡는 것 같은 장면이 화제가 됐죠. 파리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잡는가. 처음에 이상한 AI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근데 그 재사용 로켓 때문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절감시키게 되었죠. 자, 그다음에 스타링크 글로벌 1위. 지금 보니까 뭐 또 나오던데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모스크바에다가 날려가지고 뭐 크렘린궁하고 15km밖에 안 떨어진 정유공장을 공격하고 있다. 근데 그 배경에 스타링크가 있어서 푸틴이 스타링크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는 얘기가 네. 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스타링크가 전장에서도 정말 활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바로 저궤도 위성입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의 인터넷 네트워크, 저기다가 이제 가장 좋은 자리를 앨런 머스크가 선점해서 싹 다 깔았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의 원앱이 그 자리를 뺏겨서 그 위를 갔죠. 저궤도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는 스타링크가 다 먹었습니다. 거기 위성이 떠 있으니까 다른 위성이 거기다 박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스타링크가 글로벌 1위를 먹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 나사가 다 여기다 맡겼고요. 국방부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뭐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죠. 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스페이스X밖에 없고요. 국방부에서도 계속 스페이스X에 결국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걸 다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스페이스X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성장 동력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 하지만 또 향후 과제도 있다 보니까 주요 리스크로 꼽히는 부분들도 있죠. 이쪽에 준비가 돼 있네요. 네, 바로 저 부분이었습니다. 대규모 자본 지출이 필요한 네. 지금 사업이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이어서 왜냐면 IPO를 할 때
원체 스페이스X는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이거 선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규모 자본 지출 필요하고 재무 부담 증가 저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신용등급이 투자 적격이 나와서 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상쇄해 준 것 같고요. 높은 기업 가치 부담도 저기에서 더 오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은 135달러에 비해서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높은 기업 가치도 시장의 수급으로 일단 이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스페이스X에 대해서 리스크들이 있긴 하지만 투자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다소 상쇄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 그리고 미 정부와 파트너십을 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 주가 흐름을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 분봉 차트인가요? 어떤 걸 준비해 주셨죠? 네, 지금까지 뭐 쭉 나온 건데 좀 네. 늘렸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첫날에 비해서는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고가에 비해서는 낮은 상태죠. 자,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지금 이 며칠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그냥 우리가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높은 수준이다. 135에서 185를 갔으니. 근데 지금 목표 주가 보고서가 이거보다는 높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 190달러 이상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너무 표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성공적인 것으로 왜냐하면 시장에서 굉장히 IPO 때 기대를 받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거품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시장이 처음부터 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밀어붙이는 흐름이고요. 아직은 저 갭 부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보면 저기 갭이 있거든요. 저쪽에. 네. 그 갭에서 지지가 된 모습을 그렇네요.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갭에선 지지를 못했죠. 그래서 위에가 붕 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거기를 뚫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종가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일단. 네, 스페이스X는 일단 최대 규모로 IPO를 했죠. 적정 주가를 좀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서학개미가 사랑하는 탑3 종목의 첫 번째 종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서학개미가 사랑하는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서학개미가 사랑하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구글 알파벳이었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넘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로 항상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두 번째 종목 이야기 바로 좀 해주시죠. 네, 구글이 이제 TPU라는 자체 칩을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의 GPU로 구성된 이 헤게모니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가에 어떻게 보면 동침까지. 왜냐면 지금 그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생성형 AI가 오픈 AI의 챗GPT, 그 다음에 이 엔트로픽, 이과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구글의 TPU 칩이 탑재된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엔트로픽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미나이만 계속해서 키우고 싶으면은 지금 엔트로픽을 밀어내야 되니까 구글 클라우드나 TPU 칩을 제공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세계를 원하고 있는 거죠. 생성형 AI에서 엔트로픽을 누르는 것보다 구글의 생태계 안에다가 엔트로픽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과의 동침을 통해 가지고 더 큰 세상을 원하는 네. 그림인 거죠. 엔트로픽한테 제미나이가 조금 뭐 중간중간 깎이는 면이 있더라도 결국 같은 발전을 해나가면서 아예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TPU 칩을 구글 클라우드 그 데이터 센터에 사용을 하니까 네. 엔비디아 GPU의 의존도를 저기서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더 큰 면에서는 성공을 하는 거죠. 엔트로픽을 들여와서. 자, 그리고 레이크 마리너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 투자 규모가 또 상당해 보이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게 바로 이제 구글의 TPU를 이용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저기에 이제 엔트로픽의 성능을 제공하겠다. 자, 그래서 32억 달러의 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알파벳이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고요. 결국에 이제 구글, 그 다음에 이 지금 엔비디아의 GPU, 구글의 TPU,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마이야, 뭐 이런 그 자체 칩들이 계속 출시가 되면서 네. 엔비디아 GPU의 의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구글한테는 또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강점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3사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고객을 누가 확보하느냐 이건데 결국에 마리너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엔트로픽의 컴퓨터 성능을 제공하면서 결국에는 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GPU의 의존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네.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풀스택 통제력도 확보를 하고 결국은 더욱 강력한 이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이제 구글이죠. 이어서 좀 다음 장 살펴보면 구글과 엔비디아 좀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는지 나와 있네요. 네, 엔비디아가 공공의 적이 되었죠. 세라브레스라는 어떤 신성 업체는 엔비디아를 눌러버리겠다고 네. 예, 데뷔를 하자마자 선언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터줏대감들이죠. 아까 말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클라우드 3사거든요. 이 클라우드 3사가 데이터 센터에 전부 자체 칩을 융통을 시키면서 엔비디아 GPU의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클라우드 3사 말고도 사실 브로드콤도 있지 않습니까? 브로드콤도 또 엔비디아 GPU의 의존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브로드콤만의 자체 칩을 또 이 시장에도 팔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이래저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GPU가 범용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범용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의 능력이 있는 국영수도 잘하고 예체능도 잘하는 아주 골고루 그냥 잘하는 아이예요. 엔비디아의 GPU는. 자, 구글의 TPU는 그래서 어떻게 나가느냐? 어떤 특수한 영역에서 엔비디아를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쟤는 그냥 전교 1등인데 전 과목 1등을 해버리는 아이고 그럼 나는 특정 과목에서는 엔비디아 전교 1등을 꺾어보겠다. 이런 지금 생각으로 특정 종목에다가 굉장히 가중치를 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AI 전용 맞춤형 설계로 대규모 환경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요. 엔드투엔드라는 종단 간 통합에서 최적화된, 그러니까 특수 목적에 최적화된 칩으로 엔비디아 GPU의 생태계를 깨트려 보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장 강점인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가 탑재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에 일단 구글 TPU를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 GPU를 조금씩 빼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맞춤형 AI 칩입니다. 구글이 설계한 TPU로 AI 연산 성능을 극대화한, 이게 결국 어디서 중요하게 됐냐면 생성형 AI가 발전해서 피지컬 AI까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GPU가 주도하던 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깨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긴 했습니다. 네, 구글이 이제 TPU부터 클라우드까지 좀 수직 통합된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걸 우측에 있는 이미지로 좀 한 장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바로 구글 클라우드,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구글의 제미나이의 최대 경쟁사인 클로드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 그걸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거기다가 TPU를 탑재하는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구글의 생태계가 워낙에 크기 때문이고 네.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신의 경쟁사에게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클라우드 플랫폼 있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 갖춰져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이 구글의 AI 인프라 스택의 위력이 점점 더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구글이 이 막강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엔비디아와의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또 주가 흐름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구글은 꾸준히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워낙에 지금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들이 조금 빛을 잃었지만 지금 구글은 정말 꾸준해요.
자, 지금 최근에도 결국에는 고공권에서 끝났거든요. 이게 역사상 거의 최고가 수준입니다. 알파벳도. 네. 자, 지금 뭐 움직임이 더뎌가지고 요즘에 잘 나가는 종목들이 워낙에 세게 가니까 구글이 안 가는 것 같죠. 거북이처럼 한 발 한 발 꾸준히 오릅니다. 계단식으로. 최근의 모습도 결국에는 갭상승한 부분을 지켜냈죠. 저기 갭상승한 부분이 중요한 거는 작년 말에 고점을 돌파하는 그 갭상승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켜내고 있죠. 370달러를.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400달러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네, 구글의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서학개미가 사랑하는 세 번째 종목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은 끝없는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시장을 지배하는 세 기업이 있는데 그중 나머지 두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겠고요. 마지막 하나는 마이크론이 되겠죠. 이 마이크론 서학개미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전망까지 살펴볼까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네. 3인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종목들 때문에 지금 사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활약이 굉장히 조금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자, 지금 일단 HBM에서 낸드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것 때문에 이제 또 샌디스크가 탄생을 한 거죠. 일본의 키옥시아가 시가총액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 것도 낸드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HBM을 보니까 저렇게 D램을 수직으로 쌓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마치 비스켓 칩처럼요. 자, 낸드 플래시는 원래 수직으로 쌓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HBM도 D램이고 낸드 플래시는 메모리 반도체의 주력 아이템이고 저 두 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력 아이템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낸드 수요가 D램 수준으로 급격하게 성장한다. 그거는 아까 말한 샌디스크나 키옥시아도 있지만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주력으로 하는 세계 1, 2, 3위가 이 3, 4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이 세 회사가 계속해서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임을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신규 공급자 진입 여건이 부족하다. 이거는 사실상 사실 끝난 게임이거든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이제 서로 3명밖에 안 남았는데 어차피 삼국지인데 누구 끼어들 자리도 없지 않느냐. 네. 우리끼리 경쟁하지 말자고 해서 그 뉴스 보시면 우리가 나노를 평가할 때 TSMC나 삼성전자는 2나노, 1.8, 뭐 1.3 나오잖아요. 인텔하고 셋이. 여기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10A, 10B, 10C로 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굳이 우리가 12, 11, 10 해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 셋이 그냥 다 먹을 건데 뒤에 가리자고 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셋이 그냥 끝난 게임이기 때문에 신규 공급자가 들어올 여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급의 구조적인 변화와 가격 상승의 지속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물론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여파를 미치는 산업에는 좀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네, 공급이 워낙 좀 타이트하게 돼 있고 또 투자가 늘어나면서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이크론에 관한 이야기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여기 아까 살짝 있었던 부분인데 애플의 그렇네요. 팀 쿡의 인터뷰가 나왔었잖아요. 네. 아이폰 가격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칩 가격이 올려가지고. 그리고 지금 인텔의 PC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려를 지금 말하시는 분들이 저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폰하고 인텔의 PC가 너무 올라서 안 내버리면 어떡하는 거죠. 그냥 애플이 아이폰 출시를 연기해버리고 인텔이 차세대 PC를 연기해버리는 거예요. 반도체 칩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그런 우려를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내고 있죠.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는 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전히 강세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ROI 3년 누적 효과가 나오고 있네요. AI 인프라 도입으로
총 3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AI 인프라 성능의 우위입니다. 구글 TPU 기반 인프라가 주요 벤치마크에서 최고 성능을 입증한 지금 상태고요. 자, 그다음에 보안 안정성 그리고 AI 혁신 가속화 이렇게 4개가 나와 있네요. 네, 4가지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도 바로 좀 만나봐야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마이크론은 지금 마지막 일까지 네. 최고가를 기록을 또 하면서 끝났습니다. 네네. 아까 전에 우리가 성악개미 분들이 사랑하시는 지금 3대 기업을 봤는데 3대 기업 중에 2대 기업은 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물론 스페이스X야 상단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4일간의 흐름에서도 최고가가 아니었고 구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알파벳.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냥 돌파를 다 해버립니다. 지금 차이점이 중간중간에 갭이 나오는 거는 똑같은데 얘는 그 갭이 나오면 또 갭이 나와서 그걸 돌파하고 그다음에 또 갭이 나와서 걔를 돌파합니다. 정말 대단한 흐름입니다. 네. 여기 중간중간에 갭이 있으면 그다음에 또 갭이 나와요. 지금 갭이 또 이틀, 2번 연속 나왔죠.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또 나왔어요. 고점 돌파할 때 항상 갭 상승으로. 시초가의 갭 상승으로 떠서 출발해서 그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종가를 양봉으로 끝내는 이런 날들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간에 한 3, 4일 정도 쉬잖아요. 쉬면은 바로 매수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 뭐 거의 뭐 이제 2,000달러 가까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살짝 아까 나오는 경계론이 있지만 사실상 이런 질주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주가에는 아직도 강력하고 절대적으로 좀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돼 있다라는 월가의 시선이 많습니다. 최대 목표 주가 2,000달러까지도 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좋은 시그널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서학개미가 사랑하는 탑3 종목의 전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벌써 6월 말입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훌쩍 갔나 싶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간 게 아니라 사실 한국 증시 이번 상반기에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도 9,000선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상반기 좀 정리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만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보시다시피 다른 나라와도 비교를 했을 때 코스피의 수익률이 압도적입니다.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만 코스피 지수는 11% 넘게 올랐고요. 보시다시피 일본, 대만, 나스닥 그리고 중국, S&P 500, 다우 모두 다 제치고 사실 코스피가 1등이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코스피만 있는 게 아니라 코스닥도 있는데 코스피만 보시다시피 수익률이 2자릿수를 넘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6% 넘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좀 큰 이유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익 증가율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좀 쉽게 생각해 보자면은 시장을 구성하는 건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돈을 너무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삼성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했을 때 237%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난해보다 올해 한국 증시를 구성하는 기업들이 약 237% 더
돈을 잘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니 그만큼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빠르게 올라가는 만큼 조정도 급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첫 번째 이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ETF입니다. ETF 말 그대로 상품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더 많아지고 있겠죠. 국내 주식 ETF가 536개에서 615개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이 말은 즉슨 ETF에서 편입되거나 편출되는 자금도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이익 증가율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익 증가율이 사실 쏠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대비해서 95% 수준까지 접근했습니다. 말 그대로 SK하이닉스에 의해서 오르는 장입니다. 그만큼 SK하이닉스가 떨어지면은 시장의 하락폭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주가 사실은 좀 약간의 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게 단기 악재가 대부분 해소됐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 브리핑은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의 주간 전략 리포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페이스X의 IPO가 모두 다 끝났기 때문에 수급 블랙홀이 끝났기 때문에 단기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 FOMC 이벤트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케빈 워시의 첫 번째 FOMC였는데 이게 모두 다 끝나면서 단기적인 이제 악재는 모두 다 끝나고 새로운 모멘텀만을 받아들일 시장이 준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러티브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건데 무엇보다 6월 25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7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악재가 해소되고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다. 이게 악재 시작일까요? 호재 시작일까요? 당연히 호재 시작이겠죠.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AI 메모리 수요와 공급 부족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할 때 이러한 헤드라인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수요 폭발, 이로 인해서 메모리 3사, 긍정적인 실적 발표, 가이던스도 좋다.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즉슨 한국 증시가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근거를 좀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역사가 반복되길 마련인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지금 시장이 1999년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엄청난 성장 스토리가 있습니다. 1999년 당시에는 인터넷, 컴퓨터라는 새로운 엄청난 스토리가 있고 지금은 AI라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1999년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다면은 1999년도의 하반기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1999년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한 차례 이루어졌었는데 이때 어떤 업종이 가나 봤더니 실제로 성장주가 더 잘 갔다고 합니다. 보통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뭐 가치주라든지 방어주 쪽이 더 잘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 닷컴 버블 때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때의 이 차트인데 모멘텀주가 보시다시피 훨씬 더 올라가는 모습, 성장주가 다른 업종 대비해서 훨씬 더 올라가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퀄리티 그리고 가치주는 오히려 하락으로 언더퍼폼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26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장주, 모멘텀주가 더 잘 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잘 갔다고 해서 무조건 반도체가 잘 가진 않겠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적 전망을 계속해서 높이는 기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은 이익 성장률을 유지하는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기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하는 기업을 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업종, 매출보다 수익성이 함께 좋아지는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돈을 잘 버는데
돈을 많이 남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을 결국에는 봐야 된다라는 게 증권가의 코멘트였습니다. 어떠한 기업을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좀 뻔한 것 같기도 한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증권, 하나증권 모두 다 똑같은 의견을 냈는데요. 먼저 삼성증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여전히 강력하게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새로운 기업을 주간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추가를 했는데요. 지주사까지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삼성물산과 SK스퀘어를 추천을 했습니다. 다만 순환매 기대 가능성은 낮춘다라면서 오히려 반도체에 의해서 잘 가는 시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고요. 하나증권도 똑같았습니다. 물론 약간의 좀 톤 차이는 있었는데 하나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여전히 강력하게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하나증권에서는 다른 업종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효성중공업, 현대로템인데 방산전력 인프라 관련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어떠한 업종을 봐야 되나라고 조건을 보고 왔죠. 실적을 계속해서 잘 내는 기업 그리고 높은 이익 성장률을 기록하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이익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계속해서 나오는 기업을 요 세 가지 기업으로 꼽았고요. 그리고 이익 추정치 상향과 실적 개선 가능성을 반영한 기업도 꼽았습니다. 포스코퓨처엠, 한국항공우주, OCI, HS,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이게 약간 조건이 있습니다. 순환매가 되게 된다면 이러한 기업들이 움직이겠지만은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모두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95%까지 추격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을 제일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쏠림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이 두 개의 기업이 앞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이제 6월 말이 이제 끝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제 20일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9일이 남았는데 이 9일만은 이게 6월에서 중요한 어떤 그 발표가 하나 예정돼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캐나다의 CPSP 사업이 캐나다 정부가 이제 6월까지는 이제 선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좀 마무리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의 CPSP 사업 함께 좀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특히나 이 사업에 관한 뉴스를 계속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현 상황이 어떤지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예. 그 현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까지는 이제 캐나다 정부가 이제 우리와 독일, 우리의 하나오션, 독일의 TKMS가 이제 두 개의 회사만이 마지막에 이제 승부를 겨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는 6월 말에는 이제 결정이 나면은 승자가 되고 떨어진 회사가 이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오랫동안 엄청난 경쟁을 하다 치열하게 했고, 그럼 뭐 알다시피 이제 단지 이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캐나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이 잠수함 수주 사업, 최대 60조에 이르는 잠수함 수주 사업에 다른 부가를
다른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국가도 고려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오션과 그 TKMS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와 독일 정부가 추가로 엄청난 이제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캐나다 정부가 이제 평가를 해서 정경제 평가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승자를 낙점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오션과 TKMS 간에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독일 정부 중에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한국이 내민 카드는입니다. 한국이 어떠한 카드를 지금 줬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니까 결국 맞아요. 네. 캐나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갖다 본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캐나다 자국에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투자는 결국 일자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제 현대차 정유성 회장이 캐나다 가기도 했었고 하지만 현대차는 결국은 캐나다의 어떤 시장 상황을 갖다가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미 미국의 이제 그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미 완성차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캐나다에다가 완성차 라인을 짓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결국 완성차를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제 정유선 회장은 현대차 그룹은 완성차 대신에 수소 분야의 생태계를 우리가 구축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캐나다의 본바르디아 항공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MRO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또 LG에너솔루션도 원래 LG에너솔루션이 이제 캐나다에 이제 그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좀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LG에너솔루션 입장에서는 해당 전기차 공장 갖다 폐쇄할 수도 있는데. 폐쇄라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캐나다 이제 CPSP 수주전을 앞두고 거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은 이제 오히려 이제 폐업을 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수함 사업이기 때문에 잠수함 사업에 필요한 이제 LG에너솔루션의 리튬이온 기술을 갖다 우리가 또 이전해주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그룹이 아닌 다른 기업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지원해준 분야고 하나그룹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그룹은 어떻게 하냐면 우주산업. 하나그룹도 우주를 하고 있죠. 많은 분도 아시겠지만 세트랙 I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이라는 우리별을 발사한 주축에 세운 기업이 세트랙 I인데 세트랙 I의 최대주로 이제 그 참여해서 경영진이 바뀐 상황입니다. 최대주가 바뀐 상황인데 이런 세트랙 I를 필두로 한 이제 하나그룹이 우주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 발맞춰서 하나그룹이 캐나다 우주 사업에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이 다방면으로 이게 우리가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캐나다 정부가 지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게 기업들이랑 합의가 된 걸까요? 예, 합의가 돼서 이제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정유선 회장한테 야 캐나다에다가 그 완성차를 한번 지어줘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유선 회장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하지만 모른 척할 수 없고 거기에 어떤 절충안으로 제시한 게 수소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 똑같은 이제 주제와 똑같은 시각을 이제 독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독일도 당연히 처음에는 폭스바겐이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폭스바겐이 올해 2월달에 주주들에게 이제 컨퍼런스 콜 하면서 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너네 이제 캐나다에다 완성차를 증설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그 폭스바겐 CEO가 아니야, 우리는 안 할 거야. 왜? 캐나다에 지었을 때 우리에게 별로 실익이 없어. 라고 해서 폭스바겐이 이탈을 했습니다. 이 점은 이제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점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그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전체 봤을 때 폭스바겐 이탈은 사실 우리에게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캐나다 이번 CPSP를 낙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단언하기는 좀 이르고 사실은 좀 다른 요소도 동시에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거 사실 대표님도 모를 것 같긴 한데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한국이 승리할까라는 키워드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있을 테니까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G7 정상회담을 갔다 오시면서 이제 그 관련해서 독일 총리에게도 물어보고 캐나다 총리에게 물어봤더니 도저히 감이 안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분 말이 맹명 그대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관건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잠수함이라는 거는 외교 안보, 군사 안보에 대해 중요한 요소인데 무려 12척이라면 큰 거죠. 12척의 잠수함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러시아의 견제입니다. 러시아 견제를 하려면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러시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같은 나토 회원국의 이제 독일, 노르웨이, 미국과의 어떤 그 협업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캐나다는 이제 나토 회원국이지만 독일은 나토 회원국이지만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시작 전부터 독일이 두 발 먼저 앞서 나가 있다. 두 발 먼저 앞서 나가 있는데 우리가 전폭적으로 이런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 독일과 우리와 사이에서 그
스타트 라인을 갖다 맞췄다 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은 누가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말에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다면 어쩌면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발표 시간을 늦출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4월에 한번 늦췄으니까 더 늦추면서 양국 정부한테 더 내놔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더 힘들겠지만 어쨌건 그렇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말에 발표를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이 만약 우리가 탈락한다면 그 점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6월 말에 사실은 이게 발표가 돼야 되는데 캐나다 측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가져와라라고 요구하면서 요 발표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히든글로벌은 좀 상반기에 가지고 오셨던 이슈 중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좀 다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CPSP 사업에 대해서 다뤄보고 왔습니다. 또 조진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신 사업이니만큼 이 부분 뭐 발표되면 바로 또 저희 히든글로벌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 금요일 날쯤에 뭐 제가 사실은 누누이 이렇게 강조드리긴 했지만 금요일 날쯤에 많은 분들이 또 어제도 사실 많은 기사가 쏟아졌는데 삼성전자가 1999년 이후로 우리나라 한국 시총 1위를 갖다가 계속 질주했었는데 질주했던 이유는 당연히 1992년에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이 영업이익을 디램에서 그죠. 반도체에 쏟아내면서 네. 그 여파로 99년도에 삼성전자가 시총 1위에 오릅니다. 시총 1위에 99년 1위에 올랐는데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이제 그 일을 갖다가 고수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이제 그 주가를 상승 거듭한 끝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시총 격차가 획기적으로 줄면서 이 삼성전자 시총 1위가 사실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점검했으면 해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슈로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또 조진 대표님께서 늘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SK 이게 뭐 개인적인 누구나 뭐 투자에 대한 포인트는 다르게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표님께서는 SK 하이닉스가 확실히 삼성전자보다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고요. 사실 삼성전자라는 이 큰 기업이 SK 하이닉스한테 이렇게 95% 정도 따라잡히려면은 뭔가 분명히 어떤 위기는 있었을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총 1위 기업이 됐던 것은 결국 디램에서 세계 1위의 기업이 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길게 본다면 70년대 중반에 이건희 회장이 사재를 토로서 이제 그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리고 이제 80년에 이병철 회장이 그 아들과 사위는 정영진 부회장의 이제 아버지인데 사위의 조언을 받아서 반도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결국은 도쿄선언으로 대변되는 반도체를 하겠다라고 진출합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를 보다가 아까 말씀드린 92년도에 삼성전자가 최초로 이제 디램에서 1위 기업을 갖다 되면서 여파로 엄청난 돈이 이렇게까지 많이 벌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립니다. 그런 여파로 이제 1위 기업이 됐는데 거꾸로 HBM이라는 엄청난 이제 사업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실기합니다. 기회를 놓치면서 하이닉스에게 이제 기회를 제공하는 여파로 하이닉스가 사실은 만년 2등 기업이었죠. 반도체 만년 2등 기업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에 기억하시면 계시겠지만 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디램에 있어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앞질렀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보다 좀 더 한 분기 정도 빠르지 않나 싶었는데 어쩌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그때가 맞다라고 저한테 답변도 주긴 했는데 그 여파로 시총의 간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초만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에서 한참 떨어졌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줄어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에 했을 때는 삼성전자 시총 대비 하이닉스 시총이 거의 90%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월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넘어가면 삼성전자의 시총 1위가 흔들린 것이 아니냐. 삼성전자 대신 하이닉스가 시총 1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계속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HBM에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 HM에서 결국 디램을 갖다가 8장, 처음에 8장이었습니다. 지금 12장을 쌓고 있지만 8장을 쌓는 것이니까 디램의 세계적인 강장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기술력과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왜 HBM에서 늦어졌는가라고 의문을 달 수 있는데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99년도에 당시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HBM 팀을 해체시킵니다. 예, 해체시키면서 지금의 이 삼성전자 주주에게는 이 참극이 생깁니다. 해체시키는 바람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따라잡힐 수 있는 엄청난 이제 기회를 제공했는데 왜 해체시켰느냐?
HBM을 갖다 계속 연구를 하는데 돈을 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여기가 실험실도 아니고 우리가 회사인데 너네가 연구를 계속하는 건 좋은데 연구를 했으면 돈을 벌어와야지. 왜 돈을 못 벌어오냐 해체를 전격시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하이닉스 생기겠죠. SK하이닉스 생기는데 SK하이닉스는 야 우리가 그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어. 니네가 HBM 팀이 돈을 못 벌어오긴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보고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해체시키지 않아요. 이걸 해서 불과 이제 2년 만에 엄청난 이 사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 R&D에 돈을 안 쓴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019년에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2019년에 HBM 팀을 해체시켰고 그렇다면은 왜 해체시켰습니까? 예. 해체시킨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연간 한 짧게는 적게는 수십억은 많게는 수백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한 금액이 아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왜 돈을 왜 못 벌어오냐 이런 건 또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역할도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선대를 이어서 새로운 삼성전자 2.0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압박을 받았죠.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새로 기치를 내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반도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새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TSMC가 잘하는 파운드리 사업도 우리가 1위를 하고 싶다. 그래서 향후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1위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 선언을 했으니까 무엇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HBM 팀에 있던 에이스들을 갖다가 파운드리 사업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운드리 사업뿐만 아니라 이거는 HBM 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에 있던 중요한 어떤 에이스들을 갖다가 파운드리 사업에 집어넣어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HBM 팀을 갖다 해체시킬 수 있는 근간도 마련했다. 사실은 주지하다시피 제가 이제 추가로 반도체에 취재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파운드리 사업에다가 졸지에 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자기는 가능한가요? 예?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실제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회사가 발령을 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파운드 사업이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도전을 받아서 그 인센티브에 상한선을 갖다가 없애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파운드 사업을 갔던 디엔 사업부의 연구진이 만약 디엔 사업부에 그대로 있었으면 올해 끝나는 이제 피스칼 이어에 끝나면 이제 이 사람이 한 7억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7억 이상의 돈은커녕 파운드 사업에 애물단지의 어떤 눈총을 받고 생겼으니까 이런 연구원 입장에서는 큰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사실 19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19년도에 일어난 일이 삼성전자 전체의 매출과 주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지금 SK하이닉스한테 시가총액을 뭐 거의 지금 추격을 당한 상황인데 예. 삼성전자가 또 이제 앞서 나가야 될 길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그 HBM에서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큰 낭패를 봤지만 결국 HBM은 4, 5, 6까지 쭉쭉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1년 단위로 뭔가 혁신을 내놓지 못하면 그러니까 4가 내놓으면 그다음에 4E 5가 내면 5E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혁신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이제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번에 큰 낭패를 보긴 했지만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욱더 격려하면서 4, 4E, 5, 5E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닉스를 갖다가 압도하는 하이닉스를 앞지르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아니 야 H만 없이도 삼성전자 잘 되지 않았어? 라고 반문을 제기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범용 반도체도 같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범용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H만 못지않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퍼의 물량만 보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30% 더 많습니다. 그러면 범용 반도체 전체 영업이익을 치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벌어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안주하고 머무르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 범용 반도체를 갖다가 중국 기업이 창신 반도체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창신 반도체가 지금 한 1년, 2년 정도의 간격을 갖고 이제 뒤쳐져 오고 있지만 창신 반도체가 엄청난 혁신을 말미암아서 만약에 삼성 반도체, 범용 반도체까지 쫓아온다. 그러면 삼성 반도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또 중국은 보조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기 때문에 네. 단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은 범용 반도체의 가격 상승 때문에 못지않은
그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만약 창신반도체, 낸드플래시는 YMTC입니다. YMTC가 만약에 삼성전자 아성을 갖다 위협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꼰대박질 칠 수밖에 없다. 이 점도 삼성전자가 주시하면서 그 최소한 기술 유출을 막아야 된다. 삼성전자의 그 임원이 창신반도체에다가 돈을 주고 기술을 갖다 팔지 않았습니까? 우리 판결에 나왔습니다. 이런 점이 있을 수 없도록 삼성전자가 잘 제어를 해야 되고 동시에 이런 일을 갖다가 중국 기업이었다가 네. 당연한 듯이 버리지 않도록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와 미국과 일본 정부가 조율을 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조율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좀 극단적인 상황을 또 예. 이야기를 해주긴 했는데 삼성전자가 뭐 HBM 지금 상황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뭐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이슈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우진 대표님께서는 늘 외치시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 예. SK하이닉스 뭐 어떤 오늘 이슈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도 ADR? 예. 뭐 제가 SK하이닉스를 갖다 치종일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어떤 개인적인 사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제 양력을 보신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제 주위의 선후배들도 많이 이제 그 R&D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상당수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근무하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소수고. 그러니까 아. 선언은 절대 있지 않고 다만 이 방송을 보시고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갖다 올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하이닉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제 사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어쩌면 알겠습니다. 그 하이닉스가 계속 주가를 갖다가 그 삼성전자랑 이렇게 간격을 좁혔던 여러 이유 중 하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결국 ADR입니다. ADR이 사실은 오늘 어째 발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가 나오면은 획기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10% 이상 시총 간격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ADR 승인이 발표가 나면은 이 10%의 여유분이 획기적으로 확 줄어버릴 수 있다. 그럼 어쩌면 이번 주에 시총 1위가 뒤집힐 수도 있고 이번 주가 아니라면 7월 달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전망은 무엇이냐면 오늘 ADR 승인이 나올 수도 있고 ADR 승인이 나온다면 실제로 ADR 상장이 저는 8월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전망으로는 7월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7월에 ADR이 상장이 된다는 것은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MTS로 하이닉스가 뜬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이닉스가 뜨는데 이 하이닉스가 되게 좋은 종목 아니야? 이 회사가 HBM 세계 1위 아니야?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미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를 사게 되고 하이닉스를 사게 되면 그 여파로 한국에 있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SK하이닉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리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ADR 상장이 많이 승인 나는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ADR 주식예탁증서 이제 상장 이슈를 가지고 오셨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가 어느 정도로 가실 거라고 보세요? 예, 7월 달에 상장이 된다면 저는 300만 원 그 전에 돌파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하반기라 본다면 하이닉스가 놀지 않고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하반기에는 HBM4가 이제 그 재무제표에 잡히는 시점이 되거든요. 저는 하이닉스가 먼저 HBM4를 갖다가 엔비디아에 납품해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두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이 주가 전망이 뒤집히겠죠. 근데 아까 그 예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사실 하반기쯤에는 400만 원도 우리가 목전에 둘 수 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은 ADR과 상장으로 말미암아서 300만 원이 현실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HBM4를 갖다가 엔비디아 납품을 한 것이 실적으로 잡힌다면 그러면 이제 400만 원도 이제는 머나먼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가시권에 접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SK하이닉스 주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M4E의 이제 성과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반기에도 400만 원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세 가지를 다뤄보고 왔는데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특히나 이 세 가지 이슈는 조우진 대표님께서 이번 상반기 동안 뉴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뉴스는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보도록 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함께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주말 편에 잘 쉬었습니까?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또 주요 일정 오늘 월요일이니까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주간 시장 정리, 코스피 워낙 많이 올랐죠. 9,000선 돌파했고, 쏠림 현상이 다시 좀 시작이 됐고, 코스닥은 6% 하락을 했죠. 960선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좀 워낙 다시 또 커졌습니다. 70선대까지 내려왔던 V코스피가 다시 80선대로 좀 올라와서 변동성이 더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 이번 주는 9,000선 안착, 그다음에 지난주 중후반에 나타났던 쏠림 현상, 이게 좀 완화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번 주에 주식시장 관련돼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보이고요. 자, 다음 가보죠. 네, 이번 주 일정 한번 쭉 보죠. 먼저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수출 입동에 20일 것까지 나옵니다. 역시 또 반도체 수출 증가율. 지금은 이제 일단 세 자릿수가 기본이니까 그거 이상 150% 이상 여부 그게 중요하게 보이고요. 중국 금리 결정이 있고, 근데 지금 중국이 이를테면 좀 이렇게 완화적인 정책이 조금 한 걸음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금리를 내리거나 이런 쪽보다는 그냥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얘기가 나오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고요. 유로존 내일 PMI 미국 다 나오죠. 그다음에 MSCI 연례 시장 분류 리뷰 결과 저게 나오는데, 원래는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한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관건인데, 지난주에 그 평가서가 나왔는데 그게 썩 매끄럽지 않았죠. 18개 항목 중에서 우리가 5개가 지적이 됐는데 일부 좀 개선된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보통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려면 18개 항목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이내로 이제 지적사항이 나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5개나 되기 때문에 글쎄요, 관찰 대상국에 넣어놓고 그 5개의 개선 여부를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관찰 대상국 지정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번에도 탈락이다 이렇게 꼭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김이 좀 빠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6월 24일 날, 이게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주목도가 가장 높은 일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25일 날 목요일 날 GDP 성장률 확정치입니다.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해 봐야 될 지표가 PCE 가격 지수. 물론 이날 개인 소득, 소비 지출, 내구점 다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미국의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3분의 2니까. 근데 지난주 연준 FOMC 결과에 또 워시 의장의 여러 가지 발언들 봤을 때, 워시 의장이 물가 얘기를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PCE 가격 지수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 일본은 금리를 좀 올렸기 때문에 추가로 또 금리를 당장 올리지는 않을 거지만, 결국 일본의 이 CPI, 특히 이제 일본 CPI의 핵심이 도쿄 CPI이기 때문에 이 도쿄 CPI 결과를 좀 유념해서 보면서 전체적으로 일본의 인플레 상황은 계속 워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인플레 상황이 지금 지난주에 니케이가 7만 돌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부의 효과가 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일본도 인플레 압박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상승 압박이. 마지막에 이제 금요일 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렇게 나오고, 자, 이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지표, 이 PCE 가격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예정되는 게요. 여기는 지금 3.8%로 이제 나온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3.4에서 4.1까지 지금 현재 이 PCE 가격 지수, 이거 헤드라인 지수입니다. 이게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원은 2.6 전후, 전년 대비입니다. 그다음에 전월비 0.1인데 0.3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헤드라인 PCE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3 또는 0.4% 상승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헤드라인이 물론 PCE 가격 지수 가장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근원이긴 한데, PCE가 만약에 4%를 넘어간다, 좀 가장 상단이죠, 전망치에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또 부담이 좀 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참고로 CPI와 PCE 좀 헷갈리시죠? 저도 좀 까리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CPI는 주로 체감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고, 그 스팟성으로 이제 그때 그거를 좀 잘 감안하는 거 좀 화면에 비교한 표가 나오죠. 그다음에 PC는 정책 기준 물가, 그러니까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PC 중에서도 헤드라인보다는 주로 근원을 더, 왜냐하면 근원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식료품, 그다음에 기름값 이런 가장 변동성이 심한 두 데이터를 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좀 더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현재 상황의 소비자 물가를 좀 반영하는 데 더 낫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게 쭉 뭐 있고 워시 의장이 지난번 했던 저건 워시가 아니라 파월인데 뭐 저 사진은 보지 마시고요. 워시 의장이 했던 얘기는 절사 평균 PCE 신호를 자기는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절사 평균 PCE라는 얘기를 좀 가져온 이유는 이게 워시 의장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건데요. 이 절사 평균 PCE는 변동성 항목을 제외하고 이 측정을 하는 이제 그런 PCE 지표가 되겠는데 이제 수치가 되겠는데 이게 근원 PCE보다 낮습니다. 근원 PCE가 3% 정도 되면 이 절사 평균 PCE는 2% 초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 연준이 워시 의장 말대로 이 절사 평균 PCI를 더 여기 좀 나오죠?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이를테면은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핵심 지표로 쓴다고 그러면 이제 PCE 근원 PCE가 아니라요. 쓴다고 그러면 연준은 이를테면 물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 이 부분에 훨씬 더 이제 보수적인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워시 현재 의장의 얘기고 만약에 워시 의장이 의도하는 대로 이 절사 평균 PCE 요거를 다른 연준 위원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쉽지는 않죠. 아시는 것처럼 연준이라는 데가 이게 합의제로 운영되는 거고 의장이 자기랑 생각이 다른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기본적으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물론 파월 막판에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워시 의장도 다시 그렇게 가길 원할 거고 연준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본인이 얘기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연준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이제 일원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사 평균 PC가 앞으로 연준에서 어떻게 이거를 워시 의장의 말대로 정말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 PCE 가격 뭐 또 PCE 이 근원 PCE 이렇게 얘기하듯이 만약에 이 절사 평균 PCE 요 지표를 굉장히 강도 높게 활용한다 그러면 또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거죠. 마치 70년대 원래 이 근원 CPI라는 게 없었거든요. 전에는 그냥 CPI만 있었는데 헤드라인 CPI만 있었는데 이게 하도 원유나 이런 것 때문에 오일 쇼크 때문에 물가가 오르니까 그럼 그런 거 빼고 하자.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70년대 후반에 중후반에 연준에서 그게 이제 근원 CPI인데 마찬가지로 이 절사 평균 PCE도 그런 개념으로 활용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연준에서 나오는 멘트들을 볼 때 이 절사평균 PCE 요 지표를 얼마나 워시 의장이 됐든 연준에서 요거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지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마지막 이슈 가야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마이크론 실적 이번 주에 나오는 거 이게 사실 또 우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좀 될 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일단 실적은 매출은 376억 달러, 이거 골드만삭스 기준으로 일단 준비했고요. EPS는 22.07달러. 그다음에 전체 시장 컨센서스는 골드만삭스가 좀 더 높습니다. 평균이 344억 달러 매출에 EPS 19.74달러.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컨센서스인데 아시는 것처럼 컨센서스 대비 높게 나와야지 주가가 그날 기본적으로 괜찮고 또 중요한 게 이제 향후의 가이던스죠. 이거 뭐 제일 밑에 거는 목표가입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골드만삭스가 900달러로 현재 제일 낮고 UBS가 1625달러로 가장 높게 보고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향후 가이던스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향후 가이던스. 그다음에 이번에 주목해서 좀 봐야 될 포인트 몇 가지 보면 HBM 수요 이 부분 지금 나옵니다만 그다음에 DRAM 가격과 마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진이 대략 80% 정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70%에서 80% 정도 나오면 시장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다음 그 가이던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 마지막에 가이던스죠. 저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론의 실적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앞서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좀 부진하면 이번에 삼성이나 닉스도 좀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건데 뭐 사실 지금까지 보면 최근 한 뭐 최소 1년 정도의 상황을 보면 지난 4분기 내내 뭐 워낙에 마이크론 실적은 이렇게 뭐 고고 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일단 실적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향후 가이던스에서 매출 성장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떨 것이냐. 결국 그게 그동안의 자본 지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이크론 실적 자체에 대해서 아주 큰 노이즈가 발생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좀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또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좀 편안한 또 즐거운 투자 되시길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면서 하반기 증시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와 환율, 유가를 둘러싼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함께 최근 글로벌 증시를 흔든 주요 이벤트 점검하고요. 하반기 매크로 환경과 코스피 9,000 시대 투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캐비너시 의장의 첫 연설 그리고 FOMC 이렇게 좀 시장을 흔든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 흐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6월 FOMC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고요. 네. 뭐 그전에도 저희가 일본은행이라든지 ECB의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결정이 있었고 또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또 대규모 그렇죠. 이벤트가 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많은 우려도 사실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무리 없이 소화가 됐고요. 이제 네. 그것이 아무래도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사실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ECB나 일본은행이 금리를 뭐 올리긴 했지만 사실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뚜렷한 시그널을 사실은 던져주지 않으면서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좀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네. 또 스페이스X 상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의 쏠림 현상을 우려했지만 뭐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뭐 우주라든지 또 이제 스페이스X 상장 내에 있는 이제 AI 산업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정당화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AI 버블과 과열론에 대한 것들을 좀 시켜주는 결과가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했던 이제 FOMC인데요. 아무래도 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시장이 조금은 좀 긴장을 하는 모습이었긴 했지만 뭐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그 FOMC의 결과를 보게 되면 과연 연내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라는 좀 의구심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점도표상으로 보더라도 뭐 전체적으로 올해 금리 인상 평균값이 올라가긴 했지만 네. 인상과 동결이 상당히 팽팽하게 사실은 이제 맞닥뜨렸고요. 또 케빈 워시 의장의 어떤 발언을 보게 되면 당장 금리를 뭐 인상할 것처럼 뭐 얘기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파적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고개를 좀 갸우뚱거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서 결국 이제 이란과
네. 미국 간의 이 MOU 체결 자체가 유가 급락으로 사실은 이어지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결국 이제 물가가 둔화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커진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좀 우리가 얘기하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우려를 상당 부분 희석시켜줬다라고 좀 봐야 돼서 6월 뭐 지금까지 벌어진 여러 이벤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 미국과 이란 간의 MOU 타결과 그 후에 유가 급락이 결국 시장에 상당한 안정감을 좀 줬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FOMC라는 빅 이벤트도 있었고요. 또 특히나 좀 중동 리스크가 많이 좀 완화가 되면서 유가 안정 흐름에 이제 시장이 주목을 했고,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모두 중단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마켓 시그널에서 이후의 이야기까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좀 하반기로 돌려보죠. 뭐 투자자들이 꼭 체크해야 할 주요 매크로 일정과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뭐 매크로 지표 자체는 뭐 상당히 좀 견조한,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네. 크게 뭐 매크로 지표 자체보다는 사실은 매크로 지표를 결국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변수에 사실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걸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 급락을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유가가 다시 뭐 지금 일요일 그 뉴스를 보더라도 뭐 미국과 이란 간의 추가 협상 자체가 네. 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네. 했고요. 결국 이번 MOU 자체가 60일간의 그 협상, 추가 협상을 사실은 좀 지정해 놨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 자체는 8월 들어가면 다시 우리가 그 이게 최종 타결이 됐느니 아니면 또 이게 MOU가 자체가 이제 완전히 빠그러져서 결국 이제 또 유가가 들썩거릴 수 있는 어떤 네. 그 가능성 자체가 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저희가 아무래도 예의주시해야 그것이 아무래도 매크로 지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7월 4일이죠. 미국이 이제 건국 250주년이 이제 되는 이제 날입니다. 네. 이제 뭐 건국 250주년을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트럼프 계좌라는 부분을 이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계좌라는 거는 지난해부터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1,000씩 이제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계좌로. 그 계좌로 지급하게 되면 그 $1,000 자체가 주로 꼭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면 이제 주가지수 연동 상품에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상당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뭐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어떠한 첫 번째라기보다는 여하튼 그 부양 조치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가닥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경기라든지 특히 이제 뭐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또 다른 어떤 부양책을 사실은 좀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한 잭슨홀 미팅이 되겠죠. 네네. 뭐 항상 잭슨홀 미팅에서 미 연준의 중요한 정책들의 방향이 사실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케빈 워시 의장 자체가 어떠한 발언을 할지 다만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이 이번에 그 FMC에서 보여준 또 평가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과묵한 의장으로 사실은 좀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과연 별다른 얘기를 할까라는 좀 의구심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워시 의장 자체가 이제 임기 초기니까 뭐 별다른 얘기를 안 하더라도 조금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는 조금 굵직한 얘기들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마 기대를 좀 걸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이러한 사항이 하반기 이제 물가라는 부분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도 있긴 하겠지만 시장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건 하반기에 과연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됐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아마 좀 초점을 맞춰서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좀 확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 조치 그리고 하반기에 계속 이어질 미국과 이란의 협상, 8월 잭슨홀 미팅 등이 이제 시장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디스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는지 여부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우리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코스피가 이제 9,000선을 돌파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 수급의 핵심 변수는 역시나 좀 환율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세요? 네, 최근에 뭐 환율이 다시 좀 불안한 모습을 또 보이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이란과 협상 과정이 조금 난항을 겪다라는 부분 뉴스, 또 이제 최근에 좀 엔화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반등을 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1,500원대 환율은 여전히 조금 원화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보면 연말까지는 1,450원대에 좀 수렴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유가가 뭐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안정이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제 그거는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지 이러한 쪽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그것이 결국 이제 달러 쪽에도 상당히 좀 안정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뭐 무역 수지가 워낙 좋은 상황입니다. 흑자규모가 워낙 좋은 상황들인데 뭐 지금 반도체 오늘도 이제 20일까지 수출이 나오겠지만 상당히 좀 좋은 반도체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무역 수지 흑자 흐름이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유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더 늘어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급 구조상 뭐 여러 가지 조금 불안 요인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그 무역 수지 흑자라는 부분 자체가 원화의 어떤 강세 심리 자체를 상당히 좀 지탱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다행스러운 건 이제 외국인 수급이 뭐 지난 5월달에 공격적인 매도에서 최근엔 좀 순매수로 사이로 좀 돌아섰고요. 이러한 기조 자체가 하반기에도 사실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에 이제 반도체 경기 자체가 여전히 조금 계속 호황을 누릴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그 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좀 뭐 글쎄 뭐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지난 5월 초 또 6월 초와 같은 공격적인 매도 흐름 자체는 여하튼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상당히 원화 환율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조금 원달러 환율 하락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뭐 유가와 달러 수급은 뭐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환율이 뭐 지금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흐름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유가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변수로 꼽히는 게 바로 유가이기 때문이죠. 뭐 최근에는 그래도 유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반기 물가 흐름은 그렇다면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 사실은 전개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뭐 협상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유가가 한 최소한 70달러에서는 이제 등락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점이 거의 한 100불 초반대, 그러니까 120불 정도 됐다가 그냥 90불대에서 움직이다 다시 이제 70불대로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좀 하락폭이 큰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보면 에너지 쪽에서의 물가 하락 기여도 자체가 상당히 좀 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많이 비교를 좀 해볼 수 있는 당시인데 그때도 사실은 그러한 에너지 충격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와 그럼 차이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때 뭐 에너지 충격이라는 어떤 공통점은 있지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자체가 물가를 더 올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상당히 차질이 됐었죠. 그것이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모든 물자가 부족을 하고 운송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물가 압력을 상당히 올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공급망 차질이 에너지 부분에만 사실은 이제 국한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급망 차질 자체가 사실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고용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2022년에 미국 고용 시장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이제 높았고 그때는 이제 노동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임금 상승률이 이제 올랐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고용 시장이 뭐 생각보다는 견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2022년과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좀 노동 시장이 느슨해진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최근에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이제 서비스 쪽의 물가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뭐 아시겠지만 북중미 월드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아마 7월 되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월드컵할 특수 그러니까 뭐 호텔료라든지 항공료 이러한 것들이 이제 7월을 고점으로 해서 좀 떨어질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유가
또 공급망 차질 완화,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 그리고 월급 특수의 해소, 네.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는 우리가 2023년에 경험했던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 사실은 재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라든지 또 금융시장에는 다소 좀 훈풍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가 그리고 임금 상승 압력도 완화가 되고 또 월드컵 특수까지 해소가 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뭐 금리, 환율, 유가 흐름, 뭐 국내 증시를 이끄는 반도체 업종에도 영향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반기에도 반도체 중심 장세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예, 뭐 반도체가 뭐 결국 이번 장을 네. 주도하고 있고 결국 앞으로 당분간은 반도체 사이클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그 AI 투자가 되겠죠. 뭐 일부 지금 뭐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러한 그 AI 기업들의 자본 조달 자체가 상당히 많다 보니 우려의 네. 시각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미국은 이러한 AI 관련 인프라 뭐 이러한 부분 자체가 여전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AI 투자 자체는 뭐 올해 내년까지는 상당 부분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될 수 있고 그것이 아마 반도체 경기 쪽에는 여전히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이제 좀 저희가 뭐 우려하는 부분, 물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들은 네. 결국 이제 금리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자극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좀 차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좀 투자 쪽에도 이제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치프레이션 얘기가, 그러니까 애플도 뭐 이제 그래서 뭐 스마트폰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칫 이제 너무 반도체 가격이 뭐 좋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이제 수요를 둔화시키는 소위 이제 치프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하반기 물가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조금 부정적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투자 사이클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AI와 같은 수요 이러한 것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도 우리가 반도체 호황이라는 이 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상당한 그 특수 또는 이 호황 국면 자체는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반도체 외에 좀 투자자들이 함께 눈여겨볼 만한 업종도 있을까요? 제가 강조드린 건 경제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최근에 보면 AI 모델 자체도 수출을 이제 규제하고 하는 부분, 뭐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국의 어떤 경제 또는 안보 측면에서의 어떤 중요성, 뭐 그것이 기술 패권과도 연결이 된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좀 중요시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러한 것과 관련돼서 방산이라든지 조선 뭐 이러한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그 경제 안보와 관련된 업종 자체는 여전히 조금 시장이 좀 주목을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가 뭐 요새 뭐 시장에서 이미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미국과 이란 간의 그 궁극적인 그 협정이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걸프 국가의 이제 재건 사업 자체가 이제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조금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이러한 그 재건, 수요, 재건과 관련된 업종 자체는 상당히 조금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9천 시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봐도 될지 좀 의견이 궁금하고요. 또 변동성이 하반기에도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추천 좀 해주시죠. 예, 뭐 지금 9천선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선을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뭐 미국 흐름이라든지 또 국내 여러 가지 재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뭐 아무래도 주가 자체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 자체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변동성 자체라는 부분 자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거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가 레벨 자체도 높고 너무 빨리 올라온 상황들 또 자금 자체가 일부 업종에 사실은 좀 쏠림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또 뭐 연기금이나 이러한 쪽에 또 리밸런싱 문제도 사실은 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등락이 있는데 그 등락에 대해서 너무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그 공포를 갖기보다는 사실은 좀 뭐 추가 매수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이제
좀 견뎌내는 그러한 어떤 좀 심리적인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하반기 쪽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뭐 변수도 뭐 또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어떤 이러한 현상이 과연 현실화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반도체 경제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긴 하지만 국내 반도체 수출 증가율 자체가 과연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큰 폭의 어떤 둔화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시장의 어떤 그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하반기 아무래도 우리가 반도체가 계속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수출 지표를 꼭 주목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9천 시대가 이제 만스피까지 꾸준히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 개장 전에 꼭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의 시그널 현아연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금요일 미 증시는 노예 해방의 날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증시 금요일 애프터마켓에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 화신입니다. 이 화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 부품까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삼성증권의 분석이 나오면서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데요. 로봇 바디 모듈 사업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셰시 기술 그리고 경량 소재 처리 능력이 로봇의 바디와 팔과 다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 능력이다라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 조지아의 신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로봇 관련 수주가 들어오더라도 즉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신 애프터마켓에서 상승률을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12%대 상승하면서 13,500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15,000선까지 다가서는 흐름 보여줬던 화신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특징주는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 최근에 북미 시장에서 역대급으로 수주 성공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 사업을 할 때 LS 일렉트릭의 고압 배전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 북미를 향해서 1조 2천억 원 올해 수주 금액이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을 살펴보면 작년 북미 수주 금액 8천억 원인데요. 벌써 상반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수주 금액을 뛰어넘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까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현재 받아가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흐름 살펴보시면 7.2% 상승하면서 25만 9천 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 특징주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AI 데이터 센터 호황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2차 전지 업종 반등 기대감 받아가면서 금요일장에 함께 올라줬던 종목이다라고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기반 시설 투자 확대가 되면서 이 데이터 센터용 무정전 전원 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공급하는 게 삼성 SDI입니다. 사실 이 AI 데이터 센터가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초라도 정전이 되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삼성 SDI가 빛을 발하고 있는 건데요. 또 AWS,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사장이 4월 정도에 삼성 SDI와 면담을 했다라는 점도 하반기에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프터마켓에서 8%대 상승하면서 56만 4천 원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특징주 SK스퀘어입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역대급 호황 속에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함께 주목받은 종목 SK스퀘어입니다. 지분 가치 상승을 이유로 SK스퀘어도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SK그룹이 최근에 시총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한 축이 되어줬던 게 SK스퀘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SK증권에서 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와줬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의 145만 원 선에서 185만 원 선까지 27%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스퀘어 6%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애프터마켓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마켓 시그널은 하반기 미국과 한국 증시를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금리, 환율, 또 유가의 안정 여부와 함께 디스인플레이션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요. 반도체 사이클과 물가 흐름 꾸준히 점검하시면서 투자 전략 차분히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